9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 씨에 대한 재판 관련 소식 법률방송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창 씨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 재판부가 재판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과 관련한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 심리를 재개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나이, 직업, 거주지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외엔 다른 설명이나 평가는 일체 없습니다. 일단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본창 씨는 재판에서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비방할 목적이 아닌 양육비 미지급 문제 공론화와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호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존권하고 그다음에 양육비를 무책임하게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미지급자들의 개인적인 명예 두 가지의 가치가 좀 충돌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는데 이 두 가지의 가치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이냐? 구본창 씨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무죄 판결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상 공개를 온라인에 게재했어도 악의적인 글, 비방의 글, 모욕적인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육비 미지급은 다수의 관심 대상으로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실은 이 사실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야 할 그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다라고. 검찰은 그러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어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원고법 형사일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첫 재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며 2심 재판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과 관련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번 재판을 종결하지 않고 기다려보겠다며 재판을 잠정 중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헌재가 이 조항과 관련해 지난주에 공개 변론을 한 것으로 볼 때 머지않아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 10일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공개 변론을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개 변론에선 사실을 적시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게 아무리 진실한 사실이라고 해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 범죄가 되는 것이다. 이번 항소심은 재판부가 아동의 생존권과 무책임한 부모의 명예 중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상식적 가치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결정한 판결이어서 재판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해당 조항은 이 사건의 대전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관련 사건을 소급해서 재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심리 중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 2심 재판은 1심 재판처럼 비방 목적 여부 등을 두고 다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반면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재판 결과는 구 씨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위헌이 되면은요, 일단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2심에서도 무죄가 나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죠. 무죄라기보다는 공소기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판결이 날 수도 있는데 재판부는 헌재 결정이 한두 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어제 다음 공판 기일을 정하지 않고 헌재 결정 이후 추후 다음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가 공개 변론을 열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법률방송이 해당 헌법소원 변론 유지서를 입수했습니다. 헌법소원과는 별개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입법청원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변론 유지서입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조항은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가 명예를 훼손한다는 해당 조항은 헌법 정신과 규범에 반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청구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있듯 일반적으로 진실을 말할 자유가 있다. 사람이 사실을 적시했다는 행위를 형벌이 부과하는 범죄의 관점으로 보는 건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변론 요지입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이상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구인은 그러면서 다만 그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라는 점이 추정돼야 범죄를 구성하되 그 증명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법조항은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적 목적의 거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부담하는 건 위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적시는 절대 죄가 돼서는 안 된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있듯이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관해서 진실을 말할 일반적인 자유를 갖는다. 이것이 죄가 된다는 발상 자체가 없어져야 될 개념이고 헌법적인 다시 결단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가를 대리하는 법무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이고 기본권이지만 개인의 인격권 역시 헌법상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통신과 SNS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말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나중에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잊힐 권리가 논의될 정도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아무리 사실이어도 질병이나 개인사 등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아무런 규율도 받지 않고 적시하도록 내버려뒀을 경우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하고 공익적 목적의 경우 위법성을 조각해 처벌하지 않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4년 전인 2016년 2월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때도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규제해서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것이 당시 헌재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청구인 측은 그러나 헌재가 이번엔 공개 변론을 열어 헌재의 바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만큼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좀 전향적으로다가 위헌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또 바로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고 그 헌법재판관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질문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개념을 다시 새롭게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는 그 개념인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적어도 아니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도. 이런 가운데 공익소송과 입법활동 등을 병행하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별도의 헌법소원과 함께 국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넷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우리나라 법은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어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며 청원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투 고발이나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폭로, 내부 고발, 소비자 불만 등의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는 결국 진실에 대한 침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요. 또 새로운 사건으로 위헌 제청 신청 그리고 헌법 소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법 운동의 일환으로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 운동도 추진 중입니다. 공익적 목적의 경우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하다고 반박합니다. 공익이 무엇인지, 공익이 주된 목적인지 비방이 주된 목적인지 등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사장의 이름을 적은 임금을 갈취하는 악덕업주는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한 노동자들이나 제약회사 대리점갑질 고발 등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오픈넷은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사생활 침해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해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서도 제재, 예방할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한 해당 조항 존속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어느 모로 보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위축하고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는 악법인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오픈넷은 강조합니다. 오픈넷은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앞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관련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무고죄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소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게 지금 오늘 뉴스 중에 강간을 고소했다가 1, 2심에서 무고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는 무고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이거 좀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30대 대학원생인 A씨가 자신을 간음했다면서 지도교수인 B씨를 고소했습니다. 네. A씨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B씨가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1년 4개월여간 모두 14차례에 걸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하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교수인 B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고 검찰은 A씨를 무고죄로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1, 2심 판결 사유가 좀 어떻게 되는지 들여다볼까요? 네, 먼저 1심은 A씨는 2016년 B씨가 자신을 폭행, 협박해 강간했다라는 취지로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내용 관계가 드러나자 B씨가 그루밍 수법으로 간음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바꿨다라고 하면서 당초 고소 사실과 주요 내용을 달리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A씨가 B씨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 있었다거나 B씨에 의해서 학습화된 무기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A씨는 이후에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하며 결혼 사실을 B씨에 알리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네. 이런 점 등을 볼 때 A씨가 그루밍 수법에 의해서 학습화된 무기력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받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네.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2심도 역시 1심과 같이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검찰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서 A씨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높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1, 2심 판결과 다르게 대법원 판결은 좀 다르게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던 1, 2심과는 달리 대법원은 원심이 무고죄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B씨가 지도교수의 지위를 이용해서 A씨를 간음했다는 고소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관해서 적극적인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재판부는 신고 사실 자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네. 신고 사실을 허위로 단정해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네. 뭐 강간도 무고도 다 무죄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된 면이 좀 있는 것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진짜 성폭행을 당한 걸로 생각을 해서 고소를 하면 이게 전부 무고죄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첫째로 수사기관이나 징계 처분의 권한이 있는 공모소 등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네.
이때 신고자가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그 내용이 만약에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한 사실이라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고 내용 중에 일부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더라도 단지 그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거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범죄 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이것을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이제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라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허위이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한 경우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무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소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을 요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좀 무고죄 관련해서 고소를 하는 사람이든 당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억울한 사람은 좀 안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법조 경력 5년 이상 대상자 가운데 법관 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한 경력법관 임명 동의 대상자 15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4일까지 이들의 법관 자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 책임을 물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 목사를 상대로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전 목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손해액 증명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자산 750조를 굴리는 국민연금 운용력 직원 4명이 마약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사에서 마약을 했다고 인정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경찰은 모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기르던 3살 친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라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